이러면은 뭐 흔히 말하는 전세 대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미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해줬다고요. 공급 줄어들고 있다. 착공 안 하고 있다. 앞으로 이게 계속 된다. 이러면 2, 3년에 전세 대란이 날 수도 있다. 주택은요, 보유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주력재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오피스텔이든 뭐든 간에 전세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거주를 위한 공급의 문제예요. 결국 공급이 가장 기본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정부가 시장을 규제를 좀 많이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시장 자체는 뭐 금리도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좀 위축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졌던 이 상황은 결국 건설사들의 분양 실적으로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건설회사의 유동성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결국 이분들이 집을 짓겠냐고요. 그럼 집을 안 짓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는 지금 머릿속에서 투자자라면 매매만 생각하는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 주택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매매와 전세라는 거죠. 근데 매매 시장은 줄어들고 공급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매매 가격은 별로 크게 움직이는 게 별로 없는데 오히려 떨어지면 떨어지지. 근데 전세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매매하려는 사람들까지도 전세라고 하는 원래 수요에다가 매매에서 전세로 전환된 수요까지 갑자기 기하급수로 늘어나는 상황이 된다. 근데 공급은 정해져 있잖아요. 줄어든다라는 게.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안 올라갈 리가 없죠. 지금도 이미 불안해요. 지금도 이미 불안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사실 얼마 전까지도 올 4월, 5월 그때 역전세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순식간에 바뀌잖아요. 순식간에 바뀌었다는 얘기는 집을 살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는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거든요. 뭐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서 전세 가격이 막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게 뻔하냐면, 이거 예전에도 나타났던 행동이에요.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걸 선택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전세 가격이 막 밀려 올라와. 근데 지금 매매 가격은 그렇게 올라가는 건 전혀 없어. 나한테 돈 되는 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냐 생각해 보면은요, 신기하게도 내가 그러면 가장 최선을 해야 되는 행동은 뭐냐? 빨리 전세 구해야지로 가요. 빨리 집 사야지가 아니라 빨리 전세 구해야지. 전세 가격이 오르기 전에. 이렇게 행동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예를 들어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 녹화하는 이 시점이 12월이니까 내년 한 4월에 결혼하기로 했어. 집 지금부터 구할까요? 아니면 4월쯤 돼서 구할까요? 빨리 구해야 된단 말이죠. 갑자기 늘어나는 게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얘기 들어보면 이게 다 맞고 내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들을 잘 관찰들을 안 하니까 잘 모르는 거거든요. 순식간에 속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더더구나 이런 상황이 급격히 늘어나는 게 이사철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 내년 2, 3월과 그 다음에 보통 9, 10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시점의 상황 전, 바로 직전 이 상황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확실히 이때 매물이 없다? 이러면은 뭐 흔히 말하는 전세 대란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때문이죠.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역전세란이 그 당시 났던 가장 큰 이유는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쏟아지는 입주 물량을 투자자들이 샀잖아요. 이걸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사줘야 되는 상황인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안 사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팔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잔금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뭐 하겠어요? 당연히 전세 나야죠. 그래서 발생된 역전세란이거든요. 그럼 그 역전세란이 시장이 가면서 풀려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풀려야 되는 상황이 되려면은 그다음부터 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켜봐야 되는데 그때에 제가 그때 그 언급을 했을 때 그 시점부터 어떤 현상들이 보였냐면은요. 집값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전세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늘기 시작했어요. 근데 물량은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역전세 난 거거든요. 그때 제가 본 게 물량의 감소 속도예요. 근데 물량이 감소하는 거. 고맙게도 프롭테크가 생기면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때 이미 감소의 속도가 좀 늘어나고 감소 물량이 발생하기 시작했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다시 전세로 전환되고 있구나. 근데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이것들이 역전세란이라고 하는 현재 상황을 본 건데 이게 조금씩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물량이 빠지면서 바뀌겠구나. 이렇게 예상을 했던 거죠. 근데 떨어지면서 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는요, 대체재가 있을 때예요.
근데 주택이라고 하는 게 대체재가 있냐고요. 결국 아파트, 빌라, 뭐 오피스텔 이런 거잖아요. 텐트가 대체재가 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들쑥날쑥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상황에 따라서 어떤 특정적인 입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는 거니까. 하지만 방향성은 이미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서 다 얘기해줬다고요. 공급 줄어들고 있다. 착공 안 하고 있다. 앞으로 이게 계속 된다. 이러면 2, 3년 후에 전세 대란이 날 수도 있다. 2, 3년 후에 전세 대란은요, 그 직전에 전세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직전에 전세 감소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지금 전세가 감소가 돼 있고 전세 물량이 안 보이는 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걸 신경 안 쓰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순식간에, 그리고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 풍선 효과처럼 심리가 확 쏠리게 돼 있거든요. 그럼 없던 전세 가수 효과까지 생겨가지고 급격하게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매번 그래왔고 제가 본 것만 큰 사이클 속에서 3번 봤거든요. 오늘 얘기했던 가장 많은 얘기 2009년에서 2012년 사이, 이때가 물론 그 이후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갭 투자의 전성시대가 만들어졌던 때고요. 이미 그때부터 발생됐고 그 다음에 99년도부터 2002년, 2003년 이때도 전세가격 폭등이었어요. IMF도 극복하기 전에 IMF 터졌으니 공급이 늘어났겠냐고요. 감소했을 거잖아요. 다 죽었는데 빌라라도 지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전세가격 상승이라는 걸로 나타났던 거죠. 매번 그런 패턴은 비슷해 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주택시장이라는 구조 자체가 이래요. 원래 공급을 하려고 하더라도 시장의 그 어떤 공급과 실제 그 거주하는 그 과정에 시차가 발생을 해서 이 중간 단계에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게 주로 전세난이죠. 지금 특정 지역의 특정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사람들은 전국에 걸쳐서 살고 있고 가장 많이 몰려 살고 있는 곳이 서울과 수도권이죠. 서울과 수도권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는 진짜 입주 물량이 크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간 단계에서 전세 가격이 진짜 위축될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이 과정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게 오래 가느냐 안 가느냐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뭐 잠실은 올라가고 어디는 그렇다, 특정 지역을 비교하게 되면은 시장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차라리 특정 지역은 올라가지 않았다, 그 지역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가 더 중요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크게 두 가지일 것 같아요. 첫 번째, 입주 물량이 터진 곳이거나 아니면 지리적으로 외곽 지역이라서 사람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또는 일자리로 출근하기 되게 어려운 지역이거나, 가장 그런 것들이 많겠죠. 그런 것들을 내 자기적으로 갖다 놓고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되고, 전세 가격 상승은요, 기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비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왜? 결국에는 파도와 같아서 어떤 지역에서부터 출발하는 흐름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지역이 외곽이다, 완전 외곽이다. 그러면 어떤 외곽 지역은 전세 가격이 여전히 그런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되게 웃긴 소리인 거예요. 왜? 얘가 경기도 외곽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서울의 중심부, 그러면 여러분들 출퇴근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기도 외곽부터 관심이 있겠느냐, 서울의 중심부터 관심이 있겠느냐?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비싸졌어, 전세 가격이. 그러면 그 옆으로 가죠. 여기까지 가는데 당연히 시차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시차가 발생하는데 얘랑 비교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적인 해석을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퍼져나가고 더 무서운 거는요, 속도가 빨라요. 전세 가격이 퍼져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규제라도 할 수 있죠. 아빠 매매가는 너 지역 안 돼 하고 규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전세 가격, 전세들 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서민들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규제할 거예요? 그리고 순식간에 퍼져나가 버리는. 그래서 전세 가격 상승을 우리가 전세 대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전세 대란의 실제 상황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아마 못 느끼실 건데, 그 현장에 가보면은요, 그 자리에서 전세가 다 사라져 있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서민들한테 가장 무서운 게 전세 대란이라고 봐요. 공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또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어디서 또 통계 치수를 가져와요. 이것도 수능 문제 푸는 거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정답 푸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로 질문하죠. 당신 같으면,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주택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걸 거거든요. 당신 같으면 저기 지금 30년 된 썩은 빌라, 지금 냄새나는 빌라 살겠습니까? 아니면 새 집 살겠습니까? 새 집부터 가거든요. 그럼 여기는 웬만하면 안 가는 곳이에요. 허수들을 제외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실제로 내가 살아보거나 이 시장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 허수까지 다 포함해버려요. 허수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데 무슨 헛소리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썩은 주택, 냄새나는 주택도요, 서울 중심가에 있으면 들어가긴 하겠죠. 외곽에 있는 허수주택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것들까지, 그러니까 저는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지금 그분들이 댓글 다룰 내용까지도 미리 지금 선수친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왔는지를 지난 20년 동안 계속 봐왔거든요. 지금 이 댓글이 만약 이런 게 달린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냐, 20년 전에도 그런 댓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정신 차리고 투자자로 바뀌더라. 그때는 더더구나 폭락에 관련된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일 많이 나왔던,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 중에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사례가 그랬다 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제가 투자하던 초보 시절에도 나와 있던 얘기예요. 제일 많은 레퍼토리가 일본 사례였었고, 일본의 부동산 폭락은 뭐 우리나라는 뭐 10년 주기로 일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았는데, 결국 그 논리가 어떤 특정 시기에는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의견을 도대체 누가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의견을 얘기하시는 분들을 뒤를 좀 잘 까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도 자극적인 표현을 하고 싶진 않은데, 제가 유튜브에서 저도 몇 번 봤는데 때가 되면 그 얘기를 반복하는 몇 분들이 계시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하면 PF 대출이 이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았죠. 근데 그때도 PF 가지고 또 뭐 전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올 것처럼 떠들었는데, 이번에도 떠들으신 분을 제가 몇 분 봤거든요. 그렇게 얘기들 하시는데, 에이, 그건 아니고요. PF 대출의 위기는요, 여러분들 중에서 PF 대출이 뭔지는 알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저 많이 댓글에서 까일 것 같긴 한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기본적으로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거거든요. 이 방법이 이번에만 있었겠어요? 과거에도 자금을 융통하는 방식이고 건설 업체가 융통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있었다고요. PF 대출이라고 하는 부분을 치고, 예를 들어서 2007년부터 2010년, 11년까지 한번 딱 해서 검색해 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나. 100%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때도 PF 대출 위기 때문에 2011년도로 기억해요. 정확히 연도는 맞는지 모르겠는데 2011년도에 건설 경기 활성화 대책이 나오고, 거기에 PF 대출 문제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즉 무슨 말이냐, 그 PF 대출과 관련된 문제는요, 항상 자금을 융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건설사들이 은행을 통해서 자금을 융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것들을 은행 입장에서는 시장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금 회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회수해야 되면서 자금 유동성이 말리게 되니까 발생되는 위기가 PF 대출 위기예요. 근데 이것들이 과연 이전 장에 있었던 대출이고 PF 대출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PF 대출 그러니까 무슨 금융위기인 줄 알아요. PF 대출뿐만 아니라 금융위기는 그런 몇 가지 사건, PF 대출과 같은 몇 가지 사건과 사건이 맞물리면서 자금 경색이 발생되고, 그 자금 경색이 그 돈을 연결해주는, 융통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의 자금 경색까지 만들어서 시장에 있는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게 금융위기거든요. 즉 PF 대출이라고 하는 그 사태가 나중에 금융위기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는 건 맞죠. 많은 폭락농자분들, 그 다음에 때만 되면 금융위기 조장해서 조회수 올리시려는 분들께서 자꾸 그 얘기만 반복하는지, 그분들 그렇게 해왔던 거 제가 20여 년간 계속 봐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그것에 막 자꾸 넘어가요. PF 대출 위기는 2010년도 전후에도 분명히 있었던 위기고, 그것들이 금융위기로 발전될 수 있는 것도 맞아요.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지금 정부가 알기 때문에 9.16 종합대책 이번에 나왔던 공급대책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첫 번째가 PF 대출 위기 해소를 위한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정부가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터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 정부가 뭔가 최악의 상황으로 하는 것들을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되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뭐 금융위기가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되고 시장이 무너지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솔직히 죄송한데 그렇게 사람들의 다른 마음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후킹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정부가
방법을 만들 때는요. 어쨌든 싸게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이용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이용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까도 많은 얘기 중에서 언급이 됐지만 주택은요. 보유하는 게 낫습니다. 거주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거에 휩쓸리면서 어디 이동하기보다는 거주의 안정성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을 가져줘야 시장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주의 안정성을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에서 또 다른 것들을 열심히 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젊은 분들 2030 세대를 위한 그런 혜택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용을 하시는 게 맞다고 보죠. 지금 금리가 뭐 5% 뭐 후반, 뭐 전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더 훨씬 더 싸게 해준다. 남들보다 엄청난 혜택 준다는데 지금 3040들 불만이 얼마나 많은데요. 못하는 분들은. 단 중요한 거는 그것들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여기서 주거사다리를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아까 제가 언급한 거 있었잖아요. 내가 최종적으로 가고자 하는 지역들에 가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워야 되는데 그 첫 단추를 고맙게도 싼 금리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되 그냥 대충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앞으로 올라갈 만한 호재가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간다면야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그건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라고 봐야죠. 제가 아까 돈이 부족하게 되면 수준을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거는 동일한 조건 하에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동일한 조건이 뭐냐면 주력재와 비주력재의 문제라고 봐요. 주력재는 아파트고요. 비주력재는 아까 말씀드린 오피스텔이나 기타 빌라와 같은 것들이겠죠. 그럴 때는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면 이왕이면 수요가 가장 많은 솔직히 여러분 속마음들도 이왕이면 돈 가격 올라서 수익 극대화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비주력재와 주력재 어느 것을 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는 당연히 주력재를 기준으로 가야 되겠죠. 가끔 가다가 이런 시기에 또 이제 젊은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시장이 혼란한 시기에 또 가격이 또 많이 달라져 있고 막 복잡해져 있고 전세가가 올라갈 때는요. 빌라에다가 인테리어 굉장히 이쁘게 해서 여러분들 후킹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테리어는 시간이 지나면은 구식 인테리어가 된다라는 것. 즉 나중에 바뀐다는 거죠. 근데 주력재라고 하는 그 개념은 나중에 돼도 안 바뀌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휩쓸리지 말고 그냥 주력재 쪽에 집중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마 3040 세대가 가장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3040 세대들이 어떻게 되면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살을 늘려서 나중에 은퇴할 때 굉장히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초기 단계 때 불필요하게 부정적인 얘기에 너무 휩쓸리게 되면 그분들이 나중에 첫 단추를 잘못 꿰서 나중에 단추를 다시 풀고 다시 매는 시기가 40, 50 또는 60이 되는 경우가 되게 주변에서 많이 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면은 부동산에 부정적인 분들도 계실 거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산시장 또는 재테크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물론 저는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으로 나왔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분야를 굉장히 부정적이거나 안 좋은 쪽으로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이 자산 투자 시장이거든요. 다만 거기에 한 가지가 추가된 것이 거주라고 하는 특별성이 부여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시장을 혹여라도 남들이 보는 약간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이 시장을 이용해서 내가 나중에 은퇴할 때까지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징검다리 과정이라고 조금 넉넉한 그 눈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쪽 시장에서도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치열하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이 자산을 늘리고 본인의 이제 미래의 그 편안함을 위해서 꾸준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